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법원부동산 경매 전문가 과정 담당 강의를 맡고 있는 김병진입니다. 이사 시즌에 곧 근접해서 최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궁금증 때문에 연락을 주신 분도 꽤 계신 걸로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편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인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아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전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영상을 짧은 한 10분 정도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떠오르는 전세 사기에 관한 여러 가지 말도 있고, 그리고 2024년도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도 경매 사건의 증가된 원인 중에 하나가 빌라 사건들이 많은 경향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되고 있는 와중에 계약을 할 때 참 중요하다는 걸 새롭게 느끼고 최근에 또 임차인들이 강제 경매를 진행한 경우가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 사건을 진행되더라도 우리 세입자가 그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점도 생기고 설령 그 사건이 경매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전세 사기 내지 사기는 아니었으나 후발적인 이유로 문제된 경우가 있어서 한 5가지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고민 중에 한번 선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어를 볼 때 전세 사기라는 용어를 요즘 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임차인들의 피해가 있는 경우도 전세 사기라고 총괄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 전세 사기, 이 사기란 것은 일종의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기란 그 용어가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사기는 아니었으나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지만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전세의 사기란 단어는 우리 이 영상에서는 제가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올바르게 계약을 하지 못해가지고 계약서 자체에 문제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계약은 올바르게 되었으나 그 물건 자체에서도 문제된 경우도 있고, 또 올바른 계약과 물건 자체에 문제가 없었으나 후발적인 이유로, 후발적이라는 것은 훗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기가 도래됐고, 임차인은 그걸 청구했으나 임대인이 이행을 하지 못해서 이제 금전 채권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관한 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앞에 보이신 화면을 보시면은 등기부가 있는데 먼저 근본적으로 임대차 계약할 때 그 당사자가 올바르게 지정이 돼야만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한 것은 임차인 관점에서 임차인이라는 것은 세입자를 지칭하겠죠. 그래서 빌릴 차를 쓰고 임대인은 임대할 때 대자가 빌릴 대를 주고 임자가 맡길 임을 씁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주택 목적이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논하고 원래 이 법률은 토지에서 이렇게 비롯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입자 관점에서는 임대인을 누구로 특정할 것인가 중요한데 그 기초는 등기부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신 이 등기부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고 말소상 포함이 있고 현재 이유사항 포함이 있는데 일반 공인중개사분들은 말소상 보험 등기를 잘 안 띄시고 현재 이유사항 등기를 띄지만은 제 개인적인 사견은 말소상 포함을 등기를 띄는 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임차권 등기 명령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앞에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어떤 오금동의 이 집합 건물이죠. 이 402호라는 어떤 경매 사건이 나왔고 이 사건은 이른바
빌라 사건이고 그 부동산의 등기부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기는 그 물건의 외관을 표상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외관을 나타내는 부분을 표제부로 하고, 표제부는 물건 전체와 그리고 이른바 집합 건물이니까 전유 부분인 400여 부분이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은 임차인은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는지, 즉 임대인을 누구로 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자가 보려면 등기 명의자가 되기 때문에 먼저 임차인은 등기부를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표제부를 걸쳐서 더 아래쪽으로 줄로 내리면은 등기부 안에 갑구라는 그 구역이 나오고 을구라는 구역이 나옵니다. 갑구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나타내는 분야고, 소유권을 향하고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화매등기, 강제경매, 임의경매, 공매등기 내지 화매등기를 표상하게 되는 것이고, 을구는 그 외 부분, 소유권 이외 사항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부에서 임차인은 중간에 중개사분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안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세입자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구를 쭉 보시다 보면은 갑구 안에서도 소유권이 제일 나중에 된 사람이 현재의 등기 명의자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소유권이라는 이름을 붙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등기부는 그 이 밑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본건의 부동산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소유권은 또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최초 등기를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이전한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사람 이외에는 소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본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 어떤 A 모 씨가 되는 형국이므로 이분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명확하게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권자하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일종의 임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반드시 등기 명의자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만 한 발 더 들어가자면은 이른바 전세 사기 사건 등이란 말을 나오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냐면은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 가령 어떤 A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등기 명의자가 됐으니까 이때 A하고 B가 올바르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올바른데, 만일 어떤 A라는 사람이 X라는 주택에 관해서 등기 명의자로 되는 소유권자는 맞지만은 이때 A 등기를 어떤 C라는 사람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본인이 A라고 바로 참칭해서 X 부동산에 결국은 이 A를 C로 오인해서 만약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이때는 신분증을 위조했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훗날 이른바 이런 경우도 전세 사기 사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형법상에 공문서 위조죄와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조 공문서 행사죄도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자면은 만일 중간에 공인중개사분이 이 업무를 중간에 중개를 하셨다면은 공인중개사분께서는 신분증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 부분에 바로 귀책사항이 인정된다면은 750조인 손해배상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설명 의무의 위반, 손해배상도 책임질 의무가 있겠죠. 따라서 만일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할 경우에는 역시 국가가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위조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최근에 2024년도에 가장 주된 문제가 되는데 부동산 시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로 이 문제는 부동산 시세에 관한 문제는 주로 아파트라든가 일반 주택에 적용된 문제보다 다세대 주택인 빌라라든가 연립주택에 관해서 빈번히 발생된 문제고 대부분의 케이스는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X라는 어떤 빌라가 있었고 그 빌라에 관해서 201호는 특정된 부분에 관해서 B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재 이 물건은 시세가가 2억이라고 A가 인식을 했고 그에 따라서 B라는 사람은 1억 8천만 원 정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집에 세를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시세가를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 엑스란 부동산이 집합 건물이지만은 이른바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 내지 이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연도, 내용 연수라든가 위치에 따라 가격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A 말이 2억이라 하더라도 이 물건의 시가는 1억 5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훗날 이 기간이 만기가 돼서 비록 B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201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등기부상에 하자가 없고 다른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훗날 B는 만기가 엔딩이 돼서 임차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때 A가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못해서 훗날 B라는 사람이 강제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시세가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이 화두는 임대차 계약할 때 명확하게 이 엑스란 부동산의 시세가를 정확하게 여러 각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한 발 더 들어가자면은 현재 그 빌라 가치는 올해 좀 하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2억이 맞았다 하더라도 훗날 이 물건의 가치가 한 1억 5천까지 하락을 했다면은 이 보증금 지위가 불안정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애초에 이 보증금을 낮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만일 보증금을 좀 이 금액으로 한다면은 차라리 월세로 들어간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는 우리 임차인들이 특히 오피스텔이나 할 때 그 임대인을 등기부를 볼 때 신탁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탁 등기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은 가령 A라는 사람이 X라는 집주인이었는데 이때 A라는 사람은 이 사람 B 은행 쪽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리는 대신에 A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서 A가 이 등기를 B 앞으로 넘기는 위탁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위탁자라 하고 B를 수탁자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B 명의로 신탁 등기가 돼서 현재 등기 명의자가 B 앞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 X란 부동산에 관해서 처분이라든가 관리를 맡기는 의미에서 B 앞으로 신탁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C라는 사람은 이 사람 B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이 계약이 유효할지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C라는 사람이 원래 주인이 A였고 임시로 B 앞으로 등기를 맡겼으니까 이때 원래 주인 A하고 C는 임차 계약이 유효한지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록 이 사람 B가 등기 명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B가 소유권자 맞고 내부적으로 A 소유권자가 맞는 관계인데 이때 A하고 B가 이런 이전 등기를 할 당시에 신탁 원부에서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정권을 위임한다는 이런 신탁 원부라든가 기타 행위가 있다면은 B와 C 계약은 임차권이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은 B와 C 관계에서 임차권이 무효가 될 수 있고 따라서 A의 승낙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이때 A 입장에서는 원래 주인은 A니까 진짜 주인은 A란 이유로 C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주로 실무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뭐 사기 문제라든가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C 권리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A가 비록 B 앞으로 관리 처분 행위를 위임했다 하더라도 임차권 계약은 이 A가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 동의가 필요하다든가 마찬가지로 A와 B 관계에서 훗날 임대차는 A가 한다는 그런 신탁 원부 등등의 그런 내용이 없다면은 전부 다 이 계약을 할 때 결국은 이 A 또는 B, A와 B의 모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임대인의 이중 계약입니다.
자, 이중계약은 우리 민사상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훗날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위약금이라든가 손해배상을 지급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A라는 X라는 이런 집 주인이 일단 B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가령 1억의 보증금에 관해서 1,000만 원 정도 또 계약금을 지불했고 앞으로 3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고 B가 세입자로 들어간다는 것이 먼저 이런 케이스였고, 두 번째로는 C라는 사람은 역시 이중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이런 임차 보증금을 가지고 1,5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작성해서 앞으로 2개월 뒤에 남은 잔금을 주고 새로 두겠다 해서 A는 이른바 이중계약을 체결한 바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훗날 C가 보증금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A가 훗날 명도했을 때 바로 명도 끝은 열세를 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C는 보증금을 줌으로써 C는 임차권의 시작이 되는데, 그럼 이럴 때 A 입장에서는 먼저 계약을 체결했고 C가 두 번째 했다 하더라도 이때 B와 C는 전부 다 남한테 알리는 이런 공시 방법, 누구나가 알게 하는 공시 방법이 없이 단순하게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 C한테는 임차권 계약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는 A를 상대로 너 왜 약속 어겼어 이유로 위약금 문제라든가, 또 만일 A라는 사람의 이런 이중계약에 따라서 B라는 사람이 3자 D하고 임차 계약을 맺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모든 부분에 관해서 A에 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가능하면은 공인중개사와의 계약을 체결한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공인중개사 분들이 운영하는 이런 정보 내용에는 다른 계약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공인중개사 분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게 좀 더 안전성을 기할 수 있고, 만일 훗날 B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은 일단 위약금 문제와 손해배상 채권 문제인데, 현재 등기 명의자가 A 앞으로 됐으므로 이때 B란 사람은 그 부분을 A가 이행하지 못했다면은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이 X 부동산에 관해서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가압류 된다면은 C가 먼저 기득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부담감을 이제 느낄 수 있고, 아니면 또 A라는 사람이 다른 어떤 무회사의 임금 채권을 받고 있다면은 임금에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채권 가압류라든가, 또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쓰고 있는 바로 동산 물건에 관해서 유체 동산에 관한 가압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에 알고 보니 그 임대인은 신용불량자, 이른바 바지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수원시에서도 발생돼서 뉴스에 회자가 됐던 경우입니다. 이른바 등기부상, 등기부상에는 소유자는 맞는데 실제 주인이 아닌 경우, 그래서 실제 주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컨대 어떤 A라는 사람이 실제 X 물건 소유권자인데 그걸 외관상 B 명의 앞으로 X 부동산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B는 실질적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X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는 이유로 C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상하는 이제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이후에 임대차 기간이 만기가 도래돼서 C는 B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주장할 때, 물론 기존에 이 보증금을 지급한 내용은 B 앞으로 왔다 다시 A 앞으로 귀속이 되겠죠. 근데 진짜 주인은 A인데 외관상 B. 그래서 사실상 또 법인이 능력 없는 법인이라든가 또 개인인데 신용불량자인 사람을 내세워서 진짜 주인은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형국이 돼서 이후에 C는 A한테 이런 금전을 주장할 때, 이때 A와 B 관계가 만일 명의신탁임이 밝혀졌다면은 C는 A를 상대로 사유의 등등을 이유로 청구할 어떤 내용이 있어 보일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이제 좀 변론을 놔두고 근본적으로 B가 임대인의 지위니까 일종의 보증금을 지급할 채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C는 B가 지급 능력이 없게 된다면은 C는 이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만일 이제 방법이 있다면은 이 X,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B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요 X 부동산에 관한 강제 집행을 해서 훗날 만일 경매 등등을 통해 제3자 D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은 C는 그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바라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먼저 기득권을 잡았다면은 D한테 대항할 방법이어서 새로운 주인이 신용 등급이 있고 지급 능력이 있다면은 그걸 주장하면 될 것이고, C라는 사람은 이제 확정일자, 그래서 우리 민법 부칙이라든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언급한 확정일자라는 것은 대항 요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인도와 전입신고가 완성된 상태에서 경매나 공매를 진행할 때 확정일자는 이른바 바로 저당권 같은 민법 356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서 통할 방법이 있고,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이 다 만족이 못한다면은 새로운 낙찰자 D한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설령 B라는 사람이 임대인이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시 계약이 적법하고 그 부동산의 위치에서 먼저 등기상의 기득권을 갖췄다면은 이 부분은 C가 크게 걱정할 문제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자, 이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